저는 세브란스 병원의 백성일이고 오늘 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수고해 주실 분은 왼쪽에 이제 박은심 선생님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임세영 선생님이 같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박은심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임세영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선생님으로서는 지금 서울 안암병원의 김수정 선생님, 고대 안암병원의 김태현 선생님, 그다음 이분은 김태호 선생님인데 이제 은평성모병원의 김태호 선생님, 서울아산병원 노진석 선생님, 일산의보의 박경준 선생님, 분당서울대병원 손걸수 선생님, 이규생 선생님이 어느 병원으로 익산병원 죄송합니다. 맨날 대전병원만 생각가지고 익산병원의 이규생 선생님, 그다음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장대석 선생님이 같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발표는 Finding a Pathway for PCI in Heavy Calcified STEMI에 대해서 중앙대 강명병원 이윤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inding a Pathway for PCI in Heavy Calcified STEMI로 발표를 하게 된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이윤민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미의 ESC 가이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미는 초기 재관료 치료가 핵심이며 PCI가 최우선 치료법으로 120분 이내에 시행된다고 하며 PCI 불가 시 스럼볼리틱 치료가 12시간 이내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으로는 스테미의 빠른 진단과 재관료 치료가 스테미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회화된 관상동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시비어한 칼시피케이션이거나 이미징 카테터가 넘어갈 리전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로타를 고려하거나 로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며 오른쪽 내용에서는 벌룬이 넘어가지 않거나 이미징을 통해서 T칼슘이면은 로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칼슘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생긴다면은 로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보시겠습니다. 74세 여자 환자분으로 2년 전부터 체스트 페인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당일 심한 체스트 페인으로 동네 의원 내원하셔가지고 찍은 EKG상으로 V2에서 V6 ST 디프레션 소견 보이셔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EKG상으로 AVR ST 엘리베이션 V2부터 V6 ST 디프레션 소견 보이셨고 포터블 에코상에서 안테리오 셉탈 월모션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NGO 영상입니다. 환자분 BP도 낮으셨고 레프트 메인 의심되어서 피모랄 어프로치로 진행하였습니다. RCA에서는 미드 쪽 리전 보이셨고 서컴플렉스 쪽으로 올라가는 코라테랄 관찰되셨습니다. 레프트 NGO입니다. 레프트는 서컴플렉스 오스티어 CTO 관찰되셨고 EKG상과 마찬가지로 레프트 메인 쪽 컬프릿 의심되셨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NGO와 같이 서컴플렉스 CTO 메인 투 LAD 니어토탈 3베스를 관찰되어 응급 캐비지 레코멘드 드렸지만 환자분 캐비지 리퓨즈 하시면서 PCI 진행하기로 하셨고 BP는 80대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셔서 서둘러 컬프릿 리전부터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플랜은 PCI를 진행하면서 계획하려고 하였고 우선 플랜에 가장 처음에 고민하게 된 것은 벌룬을 트라이하고 나서 안 되는 상황에 로타를 할 건지 아니면 로타를 먼저 실행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노에피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BP 70대로 확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벌룬 통과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먼저 컬프릿 열어주기로 하고 에크모 염두에 두면서 PCI 진행하였습니다. 7프렌치 XB 가이딩 카테터와 시온블루 와이어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간에 노에피를 증량하였더니 환자분 BP는 다행히 100대로 올라오셨고 먼저 우선 벌룬 패싱 2.5에 15 시도하였고 벌룬 패싱 성공하여서 벌룬이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 NC 벌룬 진입 시도하였지만 패싱 페일하였고 백업 서포터를 위하여 버디와이어 테크닉을 하여 벌룬 패싱하였습니다. NC 2.5 벌룬 메인과 LAD 쪽으로 벌룬이 계속하였고 루멘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 보여서 아이부스를 보면서 뱃을 관찰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메인과 LAD 쪽의 아이부스 영상의 스틸컷입니다. 메인 디지털과 LAD 프록시마 오스 쪽 270도 칼슘이 5mm 정도 이상 있었으며 LAD 쪽에는 칼슘 노들들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NG와 아이브스를 보고 12억 칼슘을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야 할지 다시 선택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BP에 레프트 메인 스테미 환자에 대한 로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저희는 조금 더 벌룬으로 시도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의 고난의 길의 시작일 거라고는 이때는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다음 스텝으로 3.0 NC 벌룬 이용하여 벌루닝하였고 그래도 2.5대 벌룬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텐트 인설션을 한 후에 3.5 NC 벌룬으로 어저스트하기 위해서 스텐트 인설션을 먼저 시도하였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도 어림없이 스텐트 인설션에 실패하였습니다. 스텐트 길이가 길고 백업 서포트의 부족이라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이너와 3.5 23mm 스텐트로 변경을 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패싱 페일을 하게 되었고 내경을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 3.5 NC 벌룬을 진입 시도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와이어 백업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팁 와이어로 변경을 해주고 또 다른 칼슘 모디파이드 방법인 커팅 벌룬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3.0 NC 벌룬을 이용하여서 한 번 더 모디파이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텐트 인설션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어림없이 패싱을 페일하게 되었습니다. 벌룬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방법들이 모두 실패하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고민하였던 로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로타를 준비하면서 벌룬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저희의 생각이 이런 12억 칼슘에 대해 얼마나 조금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먼 길을 돌아와서 로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로타 버 사이즈는 1.5를 사용하였고 메인부터 LAD 쪽 3차례 정도 로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로타가 이제 리저를 통과하면서 크게 힘들지 않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하고 1.75 벌을 한 번 더 사용하면 어떨지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이브스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스트 로타 아이브스입니다. 프리 아이브스와 포스트 로타 아이브스의 각 부분에서 에어리어를 비교해 보면은 벌루닝도 하고 로타를 해서 그런지 루멘 에어리어가 조금은 넓어져 있었으며 칼슘도 조금 모디파이드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브스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얻고 처음에 시도하였던 스텐트를 인설션 하려고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또 실패를 하였고 다시 한번 커팅 벌룬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된 스텐트 진입 실패로 리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메인 디지털 쪽과 LAD 프록시멀 쪽만을 커버하기로 하고 가이드라이너를 사용하며 오시로 3.0에 18로 변경을 하였더니 스텐트가 병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인설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3.5 NC 벌룬을 통하여서 어드저스트 벌루닝을 해주었습니다. 파이널 아이브스 영상입니다. 스텐트 어포지션, 오스 쪽의 MSA, 디지털과 프록시멀 쪽에 다이섹션 확인을 하였는데요. 디지털 엣지 쪽 다이섹션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NGO를 통해 한 번 더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이널 NGO입니다. 스텐트 어포지션과 익스펜션 좋으셨으며 플로우 리밋이나 와이어 퍼포레이션 없이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미 프로시저는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미드 RCA와 서컴 CTO는 2스테이지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후 세컨 스테이지를 실시할 때입니다. 먼저 RCA PCI를 진행하였고 미드 RCA 리전은 인트라파스큘라 이미지 OCT 사용을 하였고 3.25 NC 벌룬을 이용해서 프리 벌루닝 해준 후에 3.25 스텐트 인설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컴 오스 CTO를 시도하기 위해서 레프트 사이드로 넘어간 후에 서컴 오스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라이트에 사용하였던 OCT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OCT를 통해 지난 시술에 저희를 조금 애먹였었던 칼슘들의 모습을 조금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시 OCT 영상에서 스테미 프로시저 때의 칼슘들의 모습이 잘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술에 보았던 다이섹션 부분이 다이아고널 하방 지점으로 하여서 타입 B의 180도 정도 보이는 큰 다이섹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프로시저 당시에 아이부스와 OCT 영상을 조금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아이부스 아티팩트 뒤쪽으로 다이섹션들이 위치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저희가 그 스테미 프로시저 당시에 이제 시술이 끝났다는 생각에 조금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래쪽 다이섹션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3.0 15mm 스텐트를 추가적으로 인설션 해주었는데요. 그 후에 3.25 NC 벌룬 이용해 주어서 전체적으로 어저스트 벌루닝 해주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와 OCT입니다. 엔지오상 플로우 리밋 없고 헤이지니스한 곳 없으며 OCT상에서 디지털 쪽이랑 프록시말 쪽에 약간의 다이섹션들이 보였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린 후에 엔지오를 찍어 보고 나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프로시저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통한 테이크홈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역시 스테미일 때는 빠르게 컬프렛 리전의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매우 신중하게 프로시저 플랜을 생각하고 빠르지만 급하지 않게 안정성 있는 프로시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쓱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꺼진 불 다시 보듯이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에서 조금 긴 시술에 지치더라도 끝까지 시술에 집중을 해서 단순히 시술을 끝내는 게 아니라 시술을 완성시킨다는 마음으로 조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BP가 낮고 카디오제닉 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로타블레이터를 빠르게 하는 거는 사실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돌아가지고 로타로 해서 석세스풀하게 PCI를 성공한 케이스 발표해 주셨습니다. 패널 선생님이나 오디언스 선생님 질문 Q&A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럼 이 스텐트 딜리버리 된 게 로타 때문에 딜리버리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로타보다는 저희는 조금 그렇죠. 더 짧은 사이즈의 스텐트를 선택을 해서 넘어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스텐트가 다 안 넘어갔었던 부분이 프록시마 LAD 부분이었었는데요. 그쪽에는 사실 로타의 영향이 크게 없지 않았나, 아이부스나 OCT를 보며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부스도 큰 뭐 포스트 로타 후에 아이부스나 풀이랑 큰 뭐 리버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서큘러한 칼슘도 아닌 것 같고, 로타가 진행할 때 뭐 드랍되는 것도 별로 없다고 하셨고, 근데 그게 로타 때문에 이 스텐트가 딜리버리 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짧은 스텐트가 딜리버리 됐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부스상에 보면 레프트 메인이 7mm 나오는 것 같고, 에피카드 LED가 한 5점 몇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뭐 스텐트도 넘어가는 게 이렇게 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로타를 내서 확보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게이지라든지 뭐 얼라이먼트를 좀 더 고민해봤으면 쉽진 않겠지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스테미가 의심인데 스테미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잘 견뎌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뭐 우리 임세영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로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억세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스텐 프락시말 이쪽에 억세스가 잘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스텐트가 길어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저는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타를 안 하고 스텐트가 잘 들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정티브 블로이즘 뭘 했는데 이게 안 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타는 운이 아니고 미리 잘 계획을 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프로시저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스테미가 맞는 건지 전 말씀 한 번 더 EKG가 저명하게 스테미가 맞았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거 스테미를 밤에 했어요, 아니면 일과 중에 했어요? 일과가 바로 다 끝난 후에 썼어요. 이러면 또 특히 지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성모병원 이지원 선생님께서 어큐트 스탠드 스롬보시스 케이스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큐트 스텐 스럼보시스 케이스에 대해 발표할 인천 성모병원 심혈관 촬영실 간호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케이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68세의 남한으로 고혈압과 하트 페일러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PCI 히스토리를 소개해드리자면 2004년부터 RCA의 다회의 PCI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드 RCA에 사이퍼를 삽입했고 이후 2006년에 또다시 스테미로 내원해 ISR을 확인했습니다. 프록시 미드 RCA에 마찬가지로 사이퍼를 삽입하셨고요. 2007년 팔로업 당시의 결과는 노말이었으나 2009년에 베리 레이트 스텐 스럼보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서 RCA 전반에 걸쳐 스럼보스 아스피레이션을 했고 추가로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루닝을 했습니다. 2004년 첫 번째 PCI 이후로는 쭉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듀얼로 복용하셨습니다. 2007년과 2009년은 팔로업 로스되었으나 2009년 세 번째 PCI 이후로 다시 뎁트를 시작했고 2019년 이후로는 클로피도그렐 75mg 싱글로 복용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ST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체스트 페인으로 ER에 방문하셨고 당시 EKG와 랩 결과는 논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에 일렉티브로 PCI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RCA의 ISR 사이트에는 뉴스텐을 삽입했으며 서크는 FFR 결과 0.84였습니다. AST가 발생한 곳은 LAD였는데요. LAD 프리 엔지오그래피를 살펴보면 오스부터 프록시멀까지 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 OCT를 확인한 이후에 2.5의 15mm 벌룬으로 프리 벌루닝을 시행하셨습니다. LAD에 2.75의 18mm DES를 삽입하셨고요. 이후 포스트로 OCT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록시멀의 마로 포지션 부분과 미드 부분에 약간의 언더 익스펜션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3.5의 15mm 벌룬으로 추가 벌루닝을 시행했으며 이렇게 PCI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ICU에 이송되자마자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셔서 포스트 EKG를 찍어본 결과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NIG 스프레이 원퍼프 적용 후에 응급 엔지오가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LAD에 삽입했던 스텐트 프록시말 부분부터 스럼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C맵 16mg을 인트라 코로너리로 주사한 뒤 바로 스럼벡토미를 시행했습니다. 아스피레이션 후 어정티브 벌루닝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인 스럼벡토미를 종료하게 되었고 파이널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큐트 스텐 스럼보시스는 무엇에 의해 발생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의 리스크 팩터를 크게 첫째 시술 과정과 병변의 요인, 둘째 환자 고유의 특성, 마지막으로 안티플레이틀릿 적용으로 나누어서 케이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가 결정적인 리스크 팩터였나 생각해 보자면 이 케이스에선 첫 시술 시부터 OCT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한 데다가 어정티브 벌룬을 추가적으로 시행한 만큼 프로시저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캐릭터와 관련된 요소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LDL 수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AST 발생 당시의 수치는 75였으나 이 환자는 DM 과거력이 없는 데다가 대체로 60 미만의 수치로 관리된 것을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트 페일러 또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으므로 에코 결과지를 살펴보았는데요. LV 디스펑션은 확인되었으나 EF는 43에서 39%대로 유지 중이며 이후 특이 이벤트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결정적인 리스크 팩터로 작용했다 보기엔 무리가 있어서 다음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요소 안티플레이틀릿입니다. 안티플레이틀릿 제제의 적절한 복용 또한 AST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꾸준히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연구 주제에 등장하던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에 착안해 클로피도그렐의 효용성 자체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클로피도그렐 자체의 저항성을 가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최대 44%의 비율로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안티플레이틀릿에 관련된 다양한 저널을 확인해 보면 동양인에서의 클로피도그렐 저항성을 언급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특정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고혈소판 활성도 위험성이 높으며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 또한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서양인에서 25% 정도 관찰되는 이 유전자가 동북아시아인에서는 60에서 65% 가까이 관찰됩니다. 고로 이 변이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클로피도그렐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아직 논의될 사항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아시아인은 비교적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시각이죠. 저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 케이스도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 환자의 혈소판 기능 검사를 확인한 결과 AST가 발생한 2월 24일 당일 나간 혈소판 반응 검사는 280으로 고혈소판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히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했으나 그의 저항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 따라서 어큐트 스텐 스롬보시스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는 경우 어떠한 치료를 적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명확한 지침이나 권고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허혈성 심질환 연구센터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고용량의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거나 그리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3제 복용을 소개했으나 아하나 ESC의 안티플레이틀릿 복용 권고안에 따르면 크게 추천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2017년 아하에서는 클로피도그렐 저항성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적 이유에 의해서 P2Y12 이니비터 약제 변경이 필요할 시 따를 수 있는 메커니즘인 스위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환자 또한 2월 24일부터 티카그렐러 BID로 변경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용 4일 차인 2월 28일 혈소판 활성도를 재검한 결과 120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팔로업 CAG 결과에도 특이 이벤트 없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프로시저 중에 저희가 디텍하지 못한 결함이 있거나 리전의 캐릭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시술 당시 ACT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트리거로는 꾸준히 복용하던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으며 티카그렐러로 변경해 복용한 뒤 적절한 항혈소판 치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큐트 스롬보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2004년도부터 클로피도그렐을 먹고 있었고 중간에 팔로업 노스가 또 몇 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먹었고 그리고 나서 어큐트 스롬보시스가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 때문에 왔을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져서 저희 교수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보고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큰 트리거로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다른 디텍이 되지 못한 결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시기로는 그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객관적 증거로 이제 마지막에 PRU가 1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저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요즘에 그 PCI 하고 나서 P2Y12 그 관련 유전학적 검사를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한 번은 시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아사클로뎁트를 어떻게 유지할지, 티카그렐러, 프로시글러 어떻게 유지할지를 좀 더 지금 연구 중인 스터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PCI 후에 그런 유전학적인 비용이 좀 20만 원 정도라서 환자한테 좀 부담이 되겠지만 평생 한 번 정도는 그런 검사들을 스크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롬벡토미 한 다음에 한 3일 후 정도는 안지오 팔로업을 해보신 거죠? 저희가 바로 엔지오 팔로업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오셔서 따로 엔지오 팔로업을 하신 영상을 제가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김수정 선생님. 네, 아산병원의 김수정 간호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 어큐트 스텐 스롬보시스 케이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젠가 그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시술을 마친 환자, 탁과 환자였고 그 환자는 APB였는지 플루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노악을 먹고 있었고 시술 당일에 뎁트 로딩이 됐고 시술하고 나서 이제 뎁트가 로스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노악은 이틀만 더 먹고 이제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었나? 그런 상황에서 병동에서 환자가 체스트페인 호소하면서 VP 뜨고 CPR이 나고 에크모 가지고 캣방으로 온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어쨌거나 이제 탁과 환자긴 하지만 또 오더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거를 수행하는 입장, 그다음에 또 확인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 꼼꼼히 잘 봐야 되겠다. 탁과 간호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스크리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심혈관조영실의 당일 입원실에 그러니까 병동 환자만 오는 게 아니고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이 많이 이제 똑똑하고 다 이렇게 잘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올드에이지고 환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약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교수님이 일주일 전부터 먹어라 라고 플라빅스 7일을 주면 일주일 전부터 끊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쁜 입퇴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뎁트를 굉장히 얼러트하게 챙기고 나름의 저희 간호사들이 로스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레셔널이 있지만 용량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최대한 프로시저 전에 로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타비 환자 같은 경우도 CAG가 CT에서 마일드인데도 실제 엔지오 찍어보면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비 환자들은 사실 루틴하게 로딩하지 않고 뎁트를 원티만 당일날 복용하고 오는데 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로컬로 세데이션 이미 한 상태에서 그렇게 PCR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CAG가 시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모더레이트 이상의 그런 디지즈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컨펌을 받고 로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한 가지. 잠깐. 이건 이제 메디케이션 쪽이고 지금 OCT를 포스트 OCT 보셨나요? 예. 그때 봤을 때 혹시 스텐트 주변에 리필 리치 플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셨나요? 제가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깨통하게 오는 경우가 스텐트가 오버사이징이라든지 언더 익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는 한번 포스트 OCT 볼 때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열띤 강의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제목이 좀 강렬하게 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마 제목에서조차도 이제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김진호 선생님이 How to overcome failure to pass aortic valve during TAVA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올틱 밸브를 통과하지 못하는 타비 시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비 시술을 하다 보면은 밸브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에올틱 밸브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가끔씩 마주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버디 벌룬 테크닉과 디스탈 팁 인플레이션 그리고 벌룬 밸브로플라스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버디 벌룬 테크닉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닐러스에 칼슘이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벌룬을 사용을 하는데요. 프리벌룬을 사용하였을 때도 이제 밸브가 크로스하지 않는다면 이제 와이어를 하나 더 LV에 집어넣어서 그 와이어 쪽으로 이제 벌룬을 하고 디플레이션 함과 동시에 밸브를 집어넣는 테크닉입니다.
케이스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69세의 여성 환자분이시고 STS 스코어는 8.27 정도로 하이 OP 리스크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으로는 EF 23%로 낮았고 에올틱 밸브 에어리어가 0.12 정도로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분은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가지고 있어서 시비어 AS와 마일드 AR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네, 애뉈러스 페이지입니다. 이분은 CT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이커스피드인 게 명확하게 보이시고요. 이제 쇼 다이아미터는 23 정도, 그리고 에어리어는 472, 페리미터는 77.3 정도입니다. 네, 사이너스 발살바입니다. 발살바의 크기는 애뉈러스에 비해서 약간 더 큰 정도고요. STJ 크기는 애뉈러스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네, 칼슘 볼륨은 1139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칼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바이커스피드인 것이 보일 수 있고, 이제 임플란티드 앵글에서 칼슘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리 헤이트는 레프트 18mm와 라이트 14mm로 obstruction 리스크는 낮았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어브도미널 에올타는 스트레이트하지만 일리악 아테리 부분의 다이아미터가 약간 작은 걸 볼 수 있지만 레프트 4.9 정도면 저희 충분히 어프로치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트라이하게 되었습니다. 루트 엔지오 보시면 아까 CT 파인딩과 같이 이렇게 칼슘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벌룬 18mm G매드 벌룬을 사용했는데요. 이 프리벌룬을 하고도 밸브가 지나가지 않아서 LV에 와이어를 하나 더 넣는 버디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밸브가 크로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디 벌룬 테크닉을 염두에 둔 이제 프리벌룬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버디 벌룬 테크닉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풀앤푸시 테크닉을 통해서 밸브 크로스를 트라이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밸브를 민과 동시에 LV에 있는 와이어를 당기는 풀앤푸시 테크닉을 사용하였지만 이제 밸브가 지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디 벌룬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벌룬이 디플레이션 됨과 동시에 밸브를 어드밴스하는 그러한 테크닉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밸브가 조금 위험하지만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칼슘이 1139 정도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언더사이즈한 23mm 밸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파이널 엔지오입니다. 보시면은 밸브 잘 안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상에 이상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팁 인플레이션 테크닉인데요. 이 테크닉은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밸브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0.5에서 1cc 정도만 벌룬을 인플레이션 해준 다음에 이제 밸브의 앞쪽 부분을 이제 날카롭게 만들어서 밸브를 어드밴스 할 때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83세 여성분이시고 STS 스코어는 6.2mm로 모더레이트 리스크 갖고 계십니다. 당뇨 있으시고 에코카디오그래피상 EF는 정상, AVA는 0.44 정도로 좀 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애뉈러스 페이지입니다. 쇼 다이아미터는 19.9 정도이며 에어리어는 423, 페리미터는 74.9 정도입니다. SOV는 애뉈러스와 비교했을 때 넉넉하게 1.64배 정도로 컸고요. STJ도 약간 더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에 분과 다르게 칼슘이 세 커스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어브도미널 에올타가 좀 톨처스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일리악 아테리 또한 굉장히 톨처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칼슘 벌룬은 1317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칼슘을 갖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리 헤이트는 13mm와 15.2mm로 obstruction 리스크는 낮았습니다. VRT 이미지 상으로도 이 일리악 아테리가 굉장히 톨처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트 엔지오입니다. 칼슘 잘 보이고요. 이제 DSA 상으로도 일리악 아테리가 굉장히 톨처스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라이브 때 사용했던 케이스인데요. 칼슘이 많아서 18mm 벌룬을 먼저 사용을 하였습니다. 18mm 벌룬을 사용하고 이제 푸시 앤 풀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밸브를 크로스하였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널 분께서 팁 인플레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팁 인플레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저희 펠로우 쌤이 살짝 긴장했는지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을 해서 밸브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살짝 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밸브는 크로스 되었고 이제 이분은 칼슘이 많으셔서 이런 상태로도 밸브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벌룬에 살짝 벌룬보다 밸브가 살짝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일단은 위쪽 부분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준 후에 이제 벌룬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
밸브 전체를 아뉸러스에 붙일 수 있는 리버널 루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벌룬을 집어넣어서 다시 리버루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아까 부분을 다시 보시자면 이렇게 칼슘이 많으면은 다행히 밸브가 날아가지 않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일단 붙일 수 있을 때는 먼저 붙인 다음에 다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 또한 칼슘이 1300으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언더사이즈한 밸브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이널 엔지오인데요. 파이널 엔지오상 밸브 잘 붙어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또한 정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블로 플라스틱 케이스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슘이 이렇게 리플렛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 벌룬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밸브뿐 아니라 벌룬도 지나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지메드 벌룬을 사용하지만 이제 프로파일이 조금 더 뭉툭하기 때문에 좀 더 밸브에 크로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르마다 벌룬, 페리페랄 벌룬을 사용을 하면서 앞에가 좀 샤프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럴 땐 대체제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벌룬 인플레이션 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칼슘의 양 자체는 많지 않았던 분인데 굉장히 단단해서 잘 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칼슘은 많지 않아서 오버사이즈한 밸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파이널 엔지오입니다. 보시면은 밸브 잘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또한 이제 정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AS 환자들에 대한 타비를 점점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시파이드 AV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테크닉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크닉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다면 저희 더 높은 타바 성공률과 그리고 더 나은 페이션트 아웃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세 케이스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케이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오디언스나 패널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태자면 네. 그 첫 번째 버디 벌룬 테크닉은 제가 메인 어프로치 말고 반대쪽 피그테일 넣는 그 휘스에 다시 큰 휘스를 넣고 10프렌치, 12프렌치 휘스를 넣고 LV 와이어에 벌룬을 넣잖아요. 그래서 밸브가 들어가면 뭐가 없냐면 피그테일 카테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페이퍼에서는 바이탈이 좋지 않다면 피그테일 넣는 시간 없이 헤비 칼피케이션 그 랜드마크만 보고 인플레이션을 해라. 저희 케이스도 그 환자가 캡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라인 보고 바로 인플레이션 했던 케이스. 바이탈이 괜찮다면 벌룬 빼고 피그테일 넣고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고요. 칼슘이 많고 뭐 그런데 여기는 루틴이 사펜만 쓰시네요. 세 케이스 다 사펜이네. 이렇게 헤비한 거는 잘 들어가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오버컴.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사페인 안 들어간 이유가 밸브온 볼룬이 매핑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라식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에볼룬 역시 관절 아티큘레이션이 꺾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에올틱 아치칼슘이 많을 때 걸리는 게 많고 호라이존 에올타에서도 센트럴레이션이 잘 안 돼서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잘 파고 들어가. 요즘 또 더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여간 어떤 테크닉을 밸브를 좀 써서 잘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얘기한 게 사페인을 쓰셨을 때 좀 도움이 되라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당황하지 않고. 노준석 선생님 계시니까 이 버디 밸브 테크닉을 하자. 근데 밸브 벌룬 한 다음에 어큐트 AR 생기면 그 만약 이 밸브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큐트 AR은 더 잘 들어가겠죠. 밸브가 더 이제 티슈가 너덜너덜해지죠. 칼슘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물론 AR이 생겨서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정크 같은데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것도 대비하고 혹시 하는지 뭐 컬랩스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루틴이 와이어 2개 넣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가 그렇고요. 저희가 버디 벌룬을 먼저 했었고 팁 인플레이션 나중에 했는데 저희가 다시 이런 케이스 맞으면 팁 인플레이테이션 1cc만 하는 게 더 쉽고 빠르게 밸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럼 그 테크닉 간단하게 어떻게 뉴트럴로 뭐 해가지고 뭐 쉐입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cc만 그게 생긴 벌룬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룬 벌써 벌룬의 LV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밸브만 애뉴렛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벌려주면 그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1cc. 이렇게 넓어져도 잘 들어가죠. 네. 그렇지. 우리 PCI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디깅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예, 인상 깊었어요. 당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목도 또 그런데 나이트메어 인 더 캐슬의 듀어링 타밤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고대 안암병원의 김태호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대 안암병원 방사선사 김태원입니다. 저는 오늘 타바 하면서 발생했던 나이트메어 케이스 준비해 보았고 환자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75세 피메일 여성으로 이제 딥스니아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에코상에선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어 AS 소견을 보였고 CT상에서 칼슘은 많지 않지만 NCC 쪽에 좀 포카락이 있었고 리플렛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에어리와 페리미터는 다음과 같았고 근데 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프트의 코로나리 하이트가 4.6mm, 5mm 채 안 되는 로우 코로나리 하이트, SOV가 26.7mm로 이제 스몰 SOV였습니다. 또한 이제 LCC가 이미 시스톨릭 페이지에서 이제 코로나리를 덮는 그런 환자로서 밸브를 넣게 되면은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생각하였고 이제 버추얼 밸브 통해서도 보면은 애뉴러스 맞는 사이즈의 밸브 넣었을 때도 이미 아올타와 ST 정션에 꽉 차 있어서 꽉 차 있고 그리고 밸브 투 코로나리 디스턴스도 거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자한테 이제 밸브를 넣으면 당연히 타비를 하면은 코로나리가 막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환자분께 이제 수술 쪽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었더니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너무 강력하게 이제 거절을 하여서 다학제 회의 통해서 이제 CS 백업하고 환자분께도 강력한 워닝을 주고 일단 타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캡처가 가능한 에볼루 밸브를 사용해서 프리 벌룬 한번 해보고 코로나리가 막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벌룬 이제 밸브 들어가서 조금씩 풀면서 계속 엔지오 해보고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확인하고 막히면은 리캡처하고 거기서 이제 시술 종료하는 방향으로 일단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리 상에서 LAD 인터미디에이트 리전 있었고 이제 코로나리 프로텍션을 하고 이제 프리 벌룬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리가 막히면서 플로우가 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건 무리다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시술을 종료하고 환자분께 수술을 좀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또 환자분이 한 번 더 리퓨즈를 했습니다. 보호자분과 자기는 절대 수술하고 싶지 않고 시술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이제 결정한 게 네이티브 리플렛의 바실리카를 한번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이제 리캡처가 가능한 나비토 밸브와 네이티브 리플렛 바실리카 하고 거기에 추가로 침리까지 하는 플랜을 세우고 이제 저희는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실리카를 하기 때문에 센티넬 어프로치 이제 했고 이제 바실리카를 또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바이스와 각각 필요한 뷰 준비해서 이제 시술 들어가고 바실리카를 하려던 찰나 에코를 보시던 교수님께서 리플렛이 뭔가 이상하다고 이미 잘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실리카를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리플렛이 라세레이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봤더니 이 바브 하기 전 에코에서는 리플렛이 분명 붙어 있었는데 바브를 하고 났더니 리플렛이 잘려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환자가 혹시 바뀌었나 아니면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던 그때 전에 이제 시술했던 케이스 리뷰해 보니까 발룬을 하면서 리플렛이 이제 밀렸는데 코로나리까지 그때 프로텍션 하고 있던 와이어에 잘린 거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리플렛이 있으면은 그 위에 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상태에서는 리플렛 안쪽으로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 있었고 벌룬과 이제 와이어의 샌드위치처럼 이제 리플렛이 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기명기한 유사 바실리카가 이제 돼서 감탄을 모두 극치 못하 있었고 이때 이제 바실리카를 안 해도 되니까 모두 기쁨에 이제 빠져 있어서 너무 심취해 있던 나머지 두 번째 다가온 그 디제스터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바실리카 안 해도 되니까 밸브의 뎁스만 잘 맞추면 되겠다 해서 커미션 얼라이먼트 맞추고 각각 뎁스에서 확인하고 이제 밸브 플러스 엔지오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플로우는 가긴 하는데 이제 카테터를 빼면은 코로나리가 막힐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이제 느낌이 있으셨는지 저희는 심리를 그냥 하자 하셔서 현재 이제 카테터는 밸브의 사이드 쪽으로 어프로이치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해서 밸브 이제 셀로 통해서 침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와이어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뭔가 해서 이제 앵글을 돌려가면서 봤더니 커미셜 미스얼라이먼트가 된 거였습니다. 완벽한 앙팡스 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쪽 LCC 쪽에 이제 이쪽에 레프트인데 이 밸브의 커미셔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레프트 코로나리를 막아버려가지고 무슨 수를 써도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쪽 옆셀을 통해서 이제 뭐 가이드 질러나 와이어를 넣으려 했는데 이미 밸브 자체가 아orta에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밸브를 사이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냥 스텐트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짜리 스텐을 하나 넣고 라디얼 포스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 2개까지 넣고 NGO를 했는데 밸브가 좀 우그러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모식 도안은 뭐 다른 밸브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밸브의 스트럭과 ST 정션에 조금 스텐이 우그러져서 NC 볼론을 수차례 해도 이제 NC 볼론 할 때는 펴지긴 하지만 이제 디플레이션 하면은 결국에는 그 리코일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부스를 보았는데, 물론 아이부스가 이제 침리 스텐트로 들어가서 탄젠셜하게 풀백이 됐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쪽 제일 좀 우그러져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의 에어리어가 이제 나와서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파이널 엔저 찍어보고 플로어가 가는 거 확인을 하고 일단 시술은 마쳤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에코 상에서 모더레이트 파라벨루알 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벌룬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벌룬을 하는 순간 여기 메인에 들어간 침리 스텐이 다 우그러지기 때문에 바로 일단 CS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이 만약에 피부엘로 인해서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미드캡이라도 통해서 일단 코로나리 레프트 쪽 코로나리를 프로텍트하고 그다음 포스트 벌룬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 채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CS 교수님도 오케이 하셔서 시술 일단 여기서 마쳤고, 다행히 환자 퇴원하기 전에 에코 상에서는 뭐 이 모더레이트 리기 파라빌러 리기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로 줄었고 뭐 에코 소견도 뭐 괜찮아졌고, 최근에 이제 외래 오셔서도 주 호소였던 디스니와 체스트 페인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 뭐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런 바실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SOV나 로우 코로나리 하이트인 이 하이리스크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가진 환자에게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였고, 커미션 얼라이먼트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리 리액세스나 리도타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자의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생각해서라도 이 커미션 얼라이먼트를 맞출 때는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코멘트도 괜찮고요. 네, 서울 아산병원 노진석입니다. 비슷한 케이스 보고가 다른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이미디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침리로 해서 결과가 좋았지만 아무래도 밸브가 나이티놀 밸브 셀프 익스펜돌이라 항상 더 자꾸 확장시키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 했더니 스텐트가 크러쉬 돼 있더라라는 케이스 리포트가 있어서 뭐 저희는 뭐 내비터를 쓰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아이버스상의 이런 오보이드 쉐입의 확실한 루멘이 확보되지 않다면 스텐을 투레이어까지도 써서 최대한 서큘러하게 만들고 그리고 STJ 위까지 좀 길게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비토가 에버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수프라 애뉼라 인트라 애뉼라 타입. 이게 인트라예요? 네. 이게 수프라 아니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인트라입니다. 알 것 같은데 맞나? 100. 그럼 수프라가 2개, 인트라 2개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셀프에서 네. 기존에 있는 에볼루시랑 아큐렌 네오만 슈프라고요. 셀프에서 얘만 인트라 애뉼라입니다. 그래서 아큐렌 네오. 예. 그러니까 인트라 내가 헷갈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리 하이트가 4mm잖아요. 4mm. 5mm 채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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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적당한 게 없네. 그죠? 네. 셀프 익스펜드.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방금 나비터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커미션 얼라이먼트를 올라가면서 하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이제 하고 저희는 나름 맞춘다 했는데 이제 어큐레인 네오처럼 프리셀 보이는 것처럼 이대로 맞춰야 돼. 그게 솔직히 NGO 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름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게 코로나를 막아버린 거예요. 네, 좋은 내용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 선생님. 다음은 5번째
발표입니다. Successful PCI using rotational atherectomy for CTO region with severe calcification and acute angulation에 대해서 우리 성 빈센트 병원의 이민욱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빈센트 병원 심혈관 촬영실 간호사 이민욱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진 교수님, 손영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시비어 칼시피케이션과 어큐트 엉글레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에서 로타블레이션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PCI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남자, 체스트 페인으로 외래에 내원하셨고 DM 하이퍼텐전, 디스리피데미아 있고 CKD랑 DM푸스로 4년 전에 PTA 시행하셨습니다. 스모커 환자분이시고 트로포닌 T의 상승 소견은 있으나 CKMB는 노말이었습니다. EKG상 RBBB 패턴 외에 다른 소견은 없었고 엑스레이상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에코상 이젝션 프레셔 60.3%로 저명한 월모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리 CT상 서크 쪽으로 모더레이트 정도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고 RCA는 프록시말은 괜찮은데 RV 브랜치 나가는 데서부터 어큐트한 앵글이 동반된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였고 그 뒤로는 슈퍼피셜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LAD는 다른 유의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CAG상 LAD에서는 유의미한 병변은 없었지만 septal에서부터 PDA로 가는 콜라테랄 플로우가 보였고 서크 쪽에서는 에피카디알 베슬에서 PL로 가는 콜라테랄 플로우가 보였습니다. RCA에서는 어큐트한 앵글과 함께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PCI는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해서 6브랜치 이까리 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서포티드 하이에 런스루랑 필드 XTA 가이아 넥스트 1으로 일단 와이어링을 했고요.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XTA로 중간까지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와이어링이 되지 않았었고 마이크로 카테터도 어큐트한 앵글이랑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와이어링을 시도하면서 시온블루, 가야 넥스트 2까지 사용했지만 스톰프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술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서 스테이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추후에 다시 시술하기로 했고 septal 브랜치에서 레트로그레이드로 가는 플로우가 좋아서 처음부터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레전 프리페이션에 대한 확인과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이미지드 가이디드 하이에 PCI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PCI는 8월에 시행했고요. 이전 시술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컨트라 라테랄 인젝으로 먼저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습니다. septal에서 PDA로 가는 명확한 길이 한 개 있었고 서크 쪽에 에피카디알 베스를 통해서 톨투스한 길이 있었습니다. 워너 클래시피케이션을 참고해서 서크의 에피카디알 채널은 CC1의 굴곡의 정도가 심하고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으로 인해 진입이 좀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되었고 반면에 septal 브랜치의 콜라테랄은 CC2 정도로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돼서 septal 채널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RCA에는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해서 6브랜치 이까리 라이트 1.5 가이딩을 걸었고 레프트 메인으로는 라이트 피모럴 어프로치로 해서 7브랜치 EBU 3.5 가이딩을 걸었습니다. 가이딩을 걸고 나서 좀 더 명확한 septal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적 조영수를 시행을 했고요. 카라벨 마이크로 카테터를 서포티드 하이에 런스루 소우스리 XTR로 septal 브랜치에 접근한 후에 septal 브랜치를 셀렉션하였습니다. 그 후에 septal 채널로 깊게 와이어링을 하고 나서 마이크로 카테터로 진입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염저처럼 톨투스에서 더 이상 와이어가 진입이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와이어가 자꾸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세그니트 부분에서 와이어 진입을 못하면서 레트로그레이드는 결국 페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테로그레이드 어프로치로 재시도하게 되었고 파인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 서포티드 하이에 첫 시도처럼 와이어링이 어느 정도 되었던 XTR과 XTA로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그 어큐트한 앵글이랑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백업이 잘 안 됐었고 와이어도 통과가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듀얼 루멘 카테터인 마이크로 카테터인 사스케로 그 변경해서 진입 시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와이어링이 쉽지 않아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도 사용을 했었는데 와이어는 들어갔지만 칼슘 때문에 더 서포트 받지 못했고 그 최종적으로는 가이아 넥스트 2랑 컨캐스트 프로를 사용해서 마지막 칼슘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TA로 끝까지 와이어링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1.0 발룬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앵글과 칼슘이 심한 탓에 발룬이 레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앵커 발룬을 사용해서 1.0 발룬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때도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을 깨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로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타를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로타 와이어를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익스체인지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최대한 파인 크로스를 깊숙이 진입한 후에 바로 로타 플로피 와이어로 와이어링하였고 1.25mm로 먼저 로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1.0 발룬이 여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업사이징해서 1.75mm로 다시 로타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시면 이전보다 앵글이 더 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2.0 발룬도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발루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발룬 후에 플로우가 팀이 0에서 팀이 3로 회복되었고 아이브스 평가상 그 여전히 안 펴진 부분이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뒤쪽으로 슈퍼피셜한 칼슘이 많아서인지 크랙이 많이 간 상태였고요. 디스탈과 프록시말에 있던 헤비 칼시피케이션에서는 언더 익스펜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NC 3.0 발룬으로 한 번 더 플랑 모디케이션을 했는데 이 스텐이 넘어가지 않아서 가이드질라로 그 서포티드 하이에 스탠팅을 진행을 했고 그 오버랩해서 프록시말에 3.5 스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NC 발룬 3.75 NC로 추가적으로 발루닝을 시행을 했고 파이널 아이브스 상에서는 익스펜전이 잘 된 모습이었고 프록시말에서도 루멘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NGO입니다. 시술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성공적으로 PCI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디스커션입니다. 그 어큐트한 앵글과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에서 이제 로타까지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술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성공적으로 시술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레전에서 로타 시행 여부는 많은 선택지가 없는 편이지만 CTO 병변이 일반 PCI 시술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높고 이런 어큐트한 앵글을 가진 레전에서 로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문헌들을 보면 로타를 할 때 CTO 리전이든 넌 CTO 리전이든 그 컴플리케이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국내 그 로타 락 레지스트리에서도 CTO 레전과 넌 CTO 로타를 비교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2023년에 업데이트된 일본 컨센서스를 봐도 하이 리스크의 그 앵글이 동반된 레전도 포함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노스 아메리칸 엑스퍼트 리뷰를 봐도 여기서 45도 이상의 앵귤레이션에서는 로타 시술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45도 이상의 어큐트한 앵글 때문에 혹시나 로타를 하면서 칼슘 반대편으로 다이색이나 포포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와이어링이 됐을 때의 그 앵글과 로타 후를 비교를 하면 앵글이 조금 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결국 12어 앵글에서 로타 시술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히 사용하면 성공적인 시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 OTW 타입의 2개의 내강을 가진 듀얼 루멘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했는데요. 그 CTO 시술 시에는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나 CTO 병변 옆으로 그 사이드 브랜치가 있으면 가이드 와이어가 CTO 병변으로 진행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사이드 브랜치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이드 브랜치에 와이어를 위치시키고 듀얼 루멘 카테터를 진입한 후에 다른 내강으로 다양한 와이어를 교환할 때 사용되거나 또는 가이드 와이어가 펄스 루멘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와이어를 기준 표식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와이어를 트루 루멘에 진입하려는 파라렐 와이어 테크닉을 쓸 때 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디바이스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로타 시술 시의 합병증으로 플락의 엠블리제이션과 혈소판 응집, 혈관 경련으로 인해서 노리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이제 로타 칵테일 용액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전에 연구들을 보아도 베라파밀과 니콜란디를 섞은 칵테일 용액은 로타시 높은 성공률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관련이 있고 칵테일 플루이드의 지속적인 주입이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RCA 로타시에는 서크나 LAD보다 더 브레디카디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기전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아데렉토밋이 발생되는 적혈구의 분해로 인해서 그 아데노신의 내인성 방출에 의해 매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버의 진동과 열로 인해서 반사성 써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캣방에서는 그 계획적인 RCA 로타 시술 시에는 브레디카디아 대비해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하거나 아트로핀이나 혈압 보조를 위한 이노트로픽을 준비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요. 저희 이번 케이스에서도 로타 시술 중에 브레디카디아가 있어서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한 후에 아트로핀을 2회 투약하고 이노트로픽 약물을 투여하면서 바이탈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아데노신 기량제인 아미노필린 약제의 사용도 권고가 되던데 저희는 아미노필린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RCA 로타 시에 어떤 준비와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들의 구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규성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루멘을 확장시켰다고 앵귤레이션이 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와이어라든가 다른 디바이스가 들어가면서 그 샤프트 힘 때문에 앵귤레이션이 펴진 거예요. 라운드해지고.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호 앵귤레이션이 펴지면서 아코디언 이펙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베라파민이 단종돼서 이제 시그마트를 NS500에는 시그마트 그러니까 니코란딘이라죠. 상품명 시그마트인데 12.5ml를 믹스해서 그 베라파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F가 많이 낮지 않는다면 RCA CTO 로타 할 경우에는 뭐 어떤 CTO나 로타 할 경우에도 O2 나잘프롬 프리페어를 시술 중에 다 해주고 그리고 헤파린도 지금 5시간이나 하셨는데 헤파린 방광기가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CT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되게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노필린은 우리 김효연 선생님이 한번 저희 병원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NS50cc에다 아미노필린 125ml를 믹스해서 10분 동안 슬로우리하게 인젝션을 하거든요. 간혹 그것 때문에 BP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는 케바케인 것 같고요. 아트로핀을 인트라코로나리로 이렇게 해서 다일루션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둘 다 케바케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45도 이상 되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유럽 ESC 가이드라인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이 CTO 리전을 와이어가 잘 패스했는데 이게 투루 폴스 트루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트루로 왔다가 폴스로 나가서 보호가 1.75가 나가서 트루로 들어오면 퍼퍼레이션이 될 텐데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네.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요.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NGO 상으로만 이게 정확하게 칼슘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컨트라라테랄로 인젝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로타를 시행한 부분이어서 저도 그거는 좀 유의해서 로타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수계를 써서 이제 백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케이스 보면 가이딩 카테터 안에 다른 와이어를 RV 브랜치 넣고 거기다 이제 발론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와이어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하나 넣어놓고 발론을 해서 백업을 이 마이크로 카테터 단단하게 프록시말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와이어링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우리 How to treat the coronary perforation에 대해서 용인세브란스의 김현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윈터 코액트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게 된 용인세브란스 병원 방산사 김현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How to treat the coronary perforation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이제 발생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인데요.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의 리스크는 이제 PCI의 컴플렉스한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심플한 PCI에서는 0.43%까지 보고되고 있고 CTO 인터벤션에서는 콜레테랄 베슬의 퍼포레이션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2.9%까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의 이제 양과 심한 정도에 따라 병원 내에서의 사망률은 5% 이상까지로 보고됩니다.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피메일 83세이고 페이션 히스토리로는 한 달 전에 RCA 테리토리 스테미로 ER 통해서 저희 병원 내원했습니다. 디지털 RCA에 디스톰 4.0에 16mm 스텐 넣었고 프록시말 미드 LAD에도 90% 이상의 스테노시스 보여서 디스톰 3.0에 28mm 스텐 넣었습니다. 에코상으로는 RCA 월모션이 있었고 EF는 48%였습니다. AP 크레니얼 벼에서 이제 스텐트 한 달 전에 넣었던 스텐트는 페이턴트한 스텐트 상태를 보였고 미드 LAD 쪽에 이제 병변이 있었습니다. PCI 하기 전에 피지올로지 스터디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저희는 시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 EBU 3.5 사이드홀로 익스체인지한 후에 아이부스 카테터가 이제 패스지 페일되는 동영상입니다. 환자가 고령인 만큼 이제 백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였습니다. 세미발론 2.0에 20을 인플레이션 해주고 DES 275에 35 미리 어포지션 시켰습니다. 스텐팅 이후에 미드 LAD에서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다이고날 브랜치가 팀이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표는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에서 가장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앨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퍼포레이션의 심한 정도에 따라 타입 1, 2, 3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표로 봤을 때 저희 병원에서 일어났던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의 이제 그레이드는 타입 3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타입 3와 타입 3 CS의 차이는 타입 CS는 캐비티 스필링으로서 어디 뭐 RV 같은 벤트리클로 이제 새어 나오는 것까지 보여져야 타입 3 CS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에코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낮았고 시스톨릭 BP도 75에 다이아스톨릭 BP 59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하트레이트를 올릴 수 있는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약물을 주입했고 카디악 아웃풋을 높일 수 있는 놀핀과 도파민을 이제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 헤파린을 사용했으므로 헤파린의 기량 작용을 가지는 프로타민도 주입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저널과 이제 페이퍼들을 찾아봤을 때 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가장 코로나리 퍼포레이션 매니지먼트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돼서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지오그래피적으로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영제가 새어 나오는 양에 따라 이제 퍼포레이션 그레이드를 파악하고 이 당시에 이제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이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퍼포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응급 상황임으로써 다른 인터벤션 스텝들을 먼저 콜을 하고 만약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에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티트롬빅 에이전트를 중단하고 이제 프로타민을 고려하고요. 베슬 사이즈와 1대1로 맞는 벌룬으로 퍼포레이션 사이트에 벌룬 탐포네이드를 진행합니다. 벌룬 탐포네이드를 20분 정도 이상 지속을 한다면 마이오카디움에 인저리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10분 정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커버드 스텐트라고 해서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커버드 스텐트를 이제 삽입하는 단계인데요. 커버드 스텐트는 에보트사의 그라프트 마스터와 바이오트로닉사의 파피루스가 있지만 그라프트 마스터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디틸렌 재질로서 더 바이오트로닉사보다 더 생체 적합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커버드 스텐트의 이제 단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림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스텐트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가져왔는데요. 커버드 스텐트는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피복이 둘려져 쌓여져 있는 이제 스텐트로서
그 출혈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네오인티멀 티슈가 스텐트 안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이제 사이드 브런치를 이제 그래프트 마스터 커버드 스텐트가 크로스오버 한다면 이제 사이드 브런치에 이제 플로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커버드 스텐트를 이제 딜리버리 하기 위한 테크닉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더블 가이딩 테크닉으로서 이제 핑퐁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털투어스한 베슬이나 이제 환자분의 이제 헤모다이나믹이 언스테이블한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싱글 가이딩 테크닉으로서 첫 번째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몰 퍼포레이션 그리고 헤모다이나믹이 스테이블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더블 가이딩 테크닉과 싱글 가이딩 테크닉을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더블 가이딩 테크닉의 가장 핵심은 발론 탐포네이드를 이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C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가이딩을 살짝 빼고 두 번째 가이딩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순간까지도 발론 탐포네이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이딩에 이제 014 와이어가 넘어가는 순간에 잠깐 디플레이션 했다가 여기 그림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커버드 스텐트 두 번째 가이딩으로 인한 커버드 스텐트가 딜리버리 되기까지 발론 탐포네이드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코일이랑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색전 물질을 사용해서 퍼포레이션을 트리트먼트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는 이제 베슬의 프록시멀 베슬 쪽이 아니라 014 와이어로 인해서 이제 디스탈 베슬 쪽에 퍼포레이션이 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코일과 마이크로스피어 둘 다 마이크로 카테터로 인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로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셀렉션이 가장 관건입니다. 또 다른 걸로는 스롬빈 인젝션과 오토로저스 블러드 클로트, 팻 엠볼리제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퍼포레이션 트리트먼트 코로나리 스텝으로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너럴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로는 퍼포레이션 사이트에 발론 탐포네이드를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 번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권고되고 있고요. 환자의 이제 바이탈 사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노트로픽이나 하트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를 보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페리카디오 센세시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방법이 다 안 되면 수술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전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헤파린의 기량작용을 가지는 프로타민을 고려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출혈이 계속 된다면 이제 라지 베슬일 때는 커버드 스텐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디스탈 베슬일 때는 코일이나 마이크로스피어 등 다른 색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너럴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이제 발론 탐포네이드를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퍼포레이션 사이트가 한 군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더블 가이딩 테크닉을 하지 않고 싱글 가이딩 테크닉을 했는데 첫 번째 그래프트 마스터가 인석션하고 나서도 퍼포레이션이 계속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그래프트 마스터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백업이 안 좋아서 5.5프렌치 가이드라이너를 통해서 백업을 높인 후에 이제 그래프트 마스터를 좀 더 프록시멀 쪽에 인서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NC 발론으로 이제 스텐트의 프록시멀과 디스탈 쪽을 전반적으로 다져주는 작업을 했고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함으로써 시술은 종료되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퍼포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제 BP도 떨어지고 하트레이트도 낮아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때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퍼포레이션 사이트에 베슬 사이즈와 1대1로 맞는 발론으로 탐포네이드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헤모다이내믹이 스테이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IV 플루이드나 드러그를 이제 사용되는 방법도 권고되고 있고요. 또 안티코아굴레이션의 리버설 형질 성질을 가지는 프로타민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커버드 스텐트는 이제 모든 사이즈를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많은 사이즈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이규성 선생님. 가 스테이블하다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왜
그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바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 통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스텐트는 2.7하고 3.5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 다양한 종류가 아니고 2개밖에 없잖아요. 네, 이상 발표를 모든 세션을 마치고 이제